코니하고 같이 갔지요. 스위스에 있는 코니의 할머니를 같이 방문했고요. 그의 할머니는 거기서 세 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안젤라의 어머니지요. 그가 덧붙였다. 실제로 헨리는 거기 겨우 2, 3일 있었어요. 난 그가 어딘가에서 당신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일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헨리는 아주 열심히 일해요. 나보다 훨씬 열심히. 헨리는 어떤 예술재단의 행정부에서 일했고 언제나 여행을 하고 있었다. 세바스찬은 사업가였고 그 역시 여행을 많이 했다. 그들은 치즈를 먹고 포도주를 더 마셨다. 그런 다음 세바스찬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라는 태도였다. 헨리와 안젤라가 평생을 서로 알고 지낸 걸 아세요? 그들은 같이 자랐어요. 그래요, 헨리가 말해줬어요. 오빠와 누이 동생, 그들은 오누이 같아요. 내가 그걸 아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난 인정해요. 그는 지금 그 말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건지 판단하고자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건조하게 말했다. 난 섹스에 관해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어린애처럼 덧붙였다. 난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허풍 때문에 얼굴을 붉혔고 다시 순간적으로 소녀가 되었다. 이제 그가 그녀를 비웃었다. 그는 약간 취해 헨리처럼 얼굴이 붉어졌으며 긴장이 풀려 편안해졌다. 마치 자신의 집 부엌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졌다. 아, 잘됐군요. 그가 말했다. 반면 나는 심하게 질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헨리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몇 년 동안 함께 자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지요.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섹스가 중요했던 적은 절대 없었어요. 헨리가 나에게 그러더군요. 아, 언제요? 그는 이제 그녀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듯 했다. 평상시의 긴장감과 조심스러움이 사라진 그의 불그레한 얼굴이 여자를 똑바로 향해 있었다. 포도주 탓이었다. 어쩌면 그녀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는 말을 계속했다. 질투라. 만일 당신이 내 친구를 원한다면 그러면 아니 시작하지도 마세요. 질투가 끼어들지 않게 말이요. 난 알아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후회하니까. 올가하고? 그래요. 올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질투한다는 건 나의 불행이지. 그리고 이제 난 질투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해요. 질투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자에게 곧바로 이 경고를 한 뒤 그는 일어섰다. 난 내가 질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나한테는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여자가 더 이상 말하기도 전에 그는 문으로 가며 말했다. 난 약간 긴장돼요. 그래서 자려고 해요. 난 헨리의 절반만큼도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여기 오면 낮잠을 좀 자는 걸 좋아해요. 그는 문에서 멈추었다. 물론 당신은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겠지요. 아마도 헨리와 자겠죠. 당연하죠. 층계 맨 위에 서서 당신 앞에 있는 홀을 따라가면 거기 제일 끝방이 당신 방이요. 그는 거의 다 나갔다가 돌아서서 말했다. 당신이 궁금해할 경우를 생각해서 말하는데 안젤라와 나의 방은 다른 방향이요. 그 사이에 적어도 방이 5개 있으니까. 상당한 집이로군요. 여자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가버렸다. 여자는 조용한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여자는 머리 위에서 나는 세바스찬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듣기 좋았다. 정원을 비추는 엷은 영국의 햇빛, 그곳을 스쳐가는 사람들의 태도,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 소리, 마당에 도리에 앉은 새 한 마리의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은 그녀에게 산만함과 변화와 상실의 느낌을 가져왔다. 여자는 마치 경계하듯 똑바로 앉아 손가락으로 빈 포도주잔 밑을 감은 채 자신이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잠깐 눈을 붙여야 했다. 그렇지 않은가? 복도 끝에 있는 침실은
시골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가구가 배치된 큰 방이었다.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널찍한 더블 베드에는 옛날식의 오리털 누비 이불이 덮여 있었다. 여자는 창문을 통해 푸른 들판에 넓게 자리 잡은 집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커다란 침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여기서 오늘 밤 그녀와 헨리가 글쎄 두고 봐야지 하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서로 5분 차이를 두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어느새 늦은 오후였다. 헨리는 전화를 해서 아직도 자기와 안젤라가 병원에 있다고 말했다. 세바스찬과 조디가 먼저 저녁 식사를 시작하는 게 어떠냐는 물음과 함께 이 부엌을 잘 아는 세바스찬의 인도 아래 조디는 차분하게 썰고 섞어가며 둘이 함께 그녀가 잘 만드는 푸딩을 만들었다. 창밖의 정원은 이제 웅덩이처럼 마지막 빛을 담고 있었고 화초들과 길 위에 돌에 앉아 조는 개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벤치 하나가 노래 또는 이야기의 배경인 듯 멀리 보였다. 세바스찬은 조디에게 수세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들로 가득 찬 이 오두막집의 긴 역사와 배경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집은 그 중에서 맨 끝에 역사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지역 전체가 한때는 커다란 사유지였고 12여 개의 작업실이 들어있는 건물 아래 마차와 짐차, 말이 끄는 수레가 들어오던 곳에는 커다란 아치형의 문이 있었다. 그러나 빵집, 대장간, 편자 공장, 제역 공장, 목수나 석공들의 작업장이었던 곳은 이제 1년 내내 이곳에 와서 작업을 하는 예술가와 학생을 위한 스튜디오였다. 대개 젊은이들은 이들은 게으른 물고기처럼 느릿느릿 창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머뭇거리며 바람 부는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멈춰서서 개를 쳐다보기도 하고 조디와 세바스찬이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 창문을 잠깐 쳐다보다가 예의상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 어둠이 뜰을 채우자 오븐에 식사를 넣어놓고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이것 또한 이 집의 다른 장소들처럼 넓고 허름하고 편안했다. 이 방에는 조디의 멋진 옷들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옷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들은 술을 한 잔씩 마셨다. 또 한 잔 마셨다. 그런 뒤 철자 바꾸기 놀이를 했다. 그들 한 쌍이 돌아온 것은 캄캄해진 후였다. 그들은 둘 사이에 여전히 축 늘어져 있는 코니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세바스찬과 조디에게 인사말을 건네며 아이를 2층 침실로 데리고 가기 전 문 앞에서 미안하다는 미소를 보냈다. 곧 그들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코니가 지쳐 금방 잠들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안젤라와 헨리는 자신들이 왜 늦었는지를 설명했다. 의사는 언제나 과로한다는 둥, 1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병원으로 코니를 데리고 갔다는 둥, 거기서 다시 기다려야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코니는 편도선을 떼내야 할런지 모르지만 물론 요즘 그들은 수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젤라와 헨리는 벽난로 맞은편에 놓인 오래된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벽난로는 지금은 비어있지만 겨울에는 아주 아늑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오른쪽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세바스찬에게 또 왼쪽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조디에게 생기에 차서 말했다. 그들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좌우로 몸을 돌리며 마치 자신들의 관심을 세심하게 분할하듯 말했다. 그 다음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네 사람은 부엌으로 가서 헨리가 식탁 머리에, 안젤라가 식탁 끝에 앉아 식사를 했다. 안젤라는 하품을 하며 몸이 기울어지자 애교 있게 사과했다. 그 여자는 오늘 아침 코니와 함께 친정 어머니를 방문한 뒤 스위스를 통과하며 운전을 했었다. 그녀는 간밤에 거의 자지 못했다.
저런 내 사랑, 헨리가 세바스찬보다 먼저 말했다. 안젤라는 그에게 고맙다는 미소를 짓고는 보통 때는 장밋빛이지만 지금은 지치고 창백한 얼굴을 세바스찬에게 돌리고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웃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력함에 대해 미소를 지었다. 거실로 커피를 가지고 왔지만 안젤라는 벌써 소파 위에서 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었고 이번에는 세바스찬이 제때 그녀를 깨워 2층에 있는 침실로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미소를 보내고 모두에게 키스를 보냈다. 물론 지금쯤 키스를 받고 싶어할 조디에게도. 세바스찬은 곧 다시 내려와서 조심스레 홀에서 인기척을 낸 뒤 거실에 들어왔다. 헨리는 안젤라가 앉았던 곳에 눈을 껌뻑이고 화품을 하며 앉아 있었고 조디는 그의 손을 쥔 채 그 옆에 있었다. 그 여자는 쓰러지려는 남자 옆에 비싼 구두를 신은 두 발을 모으고 노란 머리를 반짝이며 똑바로 앉아 있었다. 이런, 헨리가 말했다. 너무 미안하오. 깨어 있을 수가 없군. 조디에게는 미안 어쩔 수 없군. 그리고 그는 그녀를 동지처럼 껴안은 뒤 그녀 입에 키스하고 그들에게 손을 흔들고는 2층으로 사라졌다. 세바스찬과 조디는 서로 쳐다보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그들은 계속 철자 바꾸기 놀이를 했다. 둘 다 상당한 점수를 올리며 상대가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며 많이 웃었다. 그들은 그날 오후 꽤 많이 잤으므로 자정이 넘어서야 세바스찬은 집의 한쪽 끝에 있는 안젤라에게, 조디는 다른 쪽에 있는 헨리와 합류했다. 안젤라와 헨리 두 사람은 깊게 잠들었다. 일요일 아침 9시가 넘어 세바스찬이 깼을 때 그는 방 안에 혼자 있었다. 한편 실내복을 입은 조디가 내려와 보니 헨리와 안젤라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긴 산보를 한 듯 했다. 그들은 반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코니를 데리고 가서 하루를 보낼 계획이었다. 코니는 벌써 일어났고 다 회복된 게 분명했다. 세바스찬과 조디 두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해야만 하는가? 그렇다. 조디가 말하지 않은 그 무엇은 부엌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도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안젤라와 헨리는 생기에 가득 차 모두 긴 산보를 함께 하자면서 돌아왔다. 그들은 코니가 있는 곳으로 초대를 받았으므로 점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네 사람은 이제 제대로 짝을 이루어 헨리와 조디가 손을 잡고 흔들며 웃으며 앞서고 세바스찬과 안젤라가 뒤따라갔다. 두 커플이 서로 애정의 말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생겼다 해도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잠시 멈추어 높이 솟은 언덕 위로 멋지고 빠르게 횡단하는 구름이 보이는 광경에 감탄하다가 안젤라와 조디는 기운차게 나란히 걸어가는 남자들 뒤로 한참 처진 채 걸어갔다. 안젤라와 조디가 마침내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아슬아슬한 주말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각자의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젤라는 주로 코니에 대한 걱정을 했다. 그 아이는 부모의 별거와 뒤이은 이혼을 낙천적이면서 대범하게 받아들였지만 그 모든 일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4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녀와 헨리가 모든 것을 다 해주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안젤라는 바람 속으로 울부짖었다.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녀는 느꼈다. 헨리는 그녀가 확대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이쯤에서 조디는 10살 된 자기 아이 스티븐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말했다. 자기가 스티븐의 아버지 마르쿠스와 결혼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녀는 아이가 영국식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 그녀의 영향력은 끝났다. 영국인 특유의 온갖 무자비한 방식으로
스티븐은 그의 아버지가 주장하는 학교로 추방되었다. 휴일이면 가능한 한 그를 데려오려 노력하지만 그녀는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대기업의 홍보과에서 꽤 괜찮은 그리고 꽤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작 1년에 한 번 스티븐과 함께 진정한 휴일을 보내겠노라고 내세울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자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멀어졌음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이에게 점점 더 낯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긴 방학 동안에는 스티븐을 그녀의 가족이 농장을 하고 있는 콜로라도로 데려가고 싶지만 그리고 스티븐이 이를 원한다고 확신하지만 스티븐의 아버지는 이것이 이미 불안해진 소년을 심각하게 동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녀가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싸워요.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는 실제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다시는 그에게 눈길 주기도 싫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 언제나 소리 지르는 걸로 끝나요. 안젤라는 이 모든 얘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이 불만들을 흩뜨릴 때면 이따금씩 조디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기도 했다. 헨리와 내가 좋은 친구로 남은 것은 정말 다행이죠. 그녀가 소리쳤다. 적어도 그런 일은 없으니까. 곧 그들은 선술집에 도착했다. 그곳은 오늘 산보의 목적이자 그들이 시골에서 하는 모든 산보의 목적인 듯 하기도 했다. 나지막한 흰 건물이 사방에 솟아있는 언덕의 바람을 당당하게 막고 있었다. 건물 밖에는 납작한 판석들이 깔려있고 하얗게 칠해진 탁자 5개와 의자 몇 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들판으로 미끄러질 때 보였고 산골짜기 덤불 속으로 흩어질 듯 했다. 이 차가운 날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두어뿐이었는데 그들은 대개 흔들리는 나무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하늘과 질주하듯 흔들리는 풀들의 희미한 반짝임을 배경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선술집 안에는 여름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어둑한 공간을 붉고 노란빛이 도는 천등들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30평가량의 손님들이 서 있거나 카운터에 걸터 앉아들 있었다. 이 장면 속으로 헨리와 안젤라와 세바스찬은 수천 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섞여들고 있었고 조디도 정중한 환영을 받았다. 여기 사람들은 이곳을 자주 방문하는 런던에서 온 이 손님들을 모두 알고 있는 게 분명했고 그들은 즉시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그 지역 사람들에 관한 정보와 가십, 사건, 동물에 관한 것들이어서 조디는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크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재치 있게 이야기들을 했으며 무수한 악센트를 사용했다. 한두 계층만이 아니라 5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듯한 런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표준음에 합세했다. 이 섬나라의 그 유명한 계급 격차가 쉽게 해소될 수 있겠다고 이 이방인이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이 술집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은 동굴 같은 어둑한 공간에서 일요일 점심을 먹기 전 음주의식을 즐기면서 희미한 빛에 의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다. 마치 화가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서로를 쳐다보는 생기 있는 얼굴 또는 술집 스탠드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의 번쩍이는 이빨이 빛에 의해 강조되기도 했다. 마치 어떤 실마리 또는 기본적인 정의, 근원적인 어떤 것이 언급되기만 하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시 동의할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언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언급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내밀하고 친밀하며 깊게 공유된 어떤 것, 무모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어떤 것이 이 장면 속에 있었으며 헨리와 세바스찬의 얼굴은 평상시에 유머 섞인 비난이 어린 얼굴과는 딴판이었다. 세바스찬과 헨리 사이에 서 있는 안젤라,
그녀는 더 이상 여기 걸어오는 동안 볼 수 있었던 슬픔에 가득 찬 모습이 아니었다. 매력적인 작은 얼굴은 분명 그녀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계속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부부, 여전히 부부이다. 이 부부가 자신들이 이 지역에 영국적인 요소와 맺고 있는 연결고리를 포기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은 당연했다. 또 조디는 세바스찬 역시 이곳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디는 생각했다. 그렇구나. 헨리가 사는 곳, 헨리가 진실로 사는 곳은 이곳이구나. 런던에 있는 그의 집이 아니구나. 그의 친척들은 이 근처 어느 지역의 출신들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었다. 그는 결국은 이곳에 정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세바스찬 가까이 그와 경마용 마구간을 경영하는 몸집이 크고 나이 든 금발의 여자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자기 딸 마리온을 위해 승마 레슨에 관해 의논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저절로 그 지역의 사냥클럽에 관한 소식과 개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헨리는 사냥에 찬성하는가? 그녀는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선술집 주인의 암론 포인터 마벨이 최근 앓고 있는 질병, 그리고 일본에서 온 어떤 사람에게 근처 강에서 낚시할 수 있는 증서를 대여해주고 받은 돈의 액수는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만족을 준 것이 분명했다. 그 다음 화제는 최근에 가부가 된 농부의 아내와 이웃 농장 주인인 벨기에 남자와의 결혼 가능성으로 넘어갔고 아무도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이 사건의 유교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해를 보여주었지만 그 결혼이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의견을 모은 듯 했다. 그래, 그녀는 두 팔 안에 잘 안길 거야 라고 카운터 뒤에 앉은 남자가 주장했다. 그녀는 확실히 멋진 뉴스감이지. 농담 잘하고 마르고 꽤 많은 듯한 이 남자가 말했다. 그는 체크무늬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놀렸으며 그는 이를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그는 좋은 것을 알아보는 사람의 그렇듯 날카롭고 재빠르게 눈을 굴렸고 아는 체 않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거버스, 그의 이름이 뭐더라? 거버스가 그녀를 원하는 건 당연하지. 원하지 않는다면 뇌 검사를 받아야지. 이 말에 술집 사방에서 웃음이 터졌다. 화려한 조끼를 입은 그는 자기 팔에 안기는 여자를 싫어하지 않는 게 분명했다. 그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웃음을 인정했다. 그만하면 괜찮다. 그러나 결혼이란 생각을 요하는 일이고 황급히 결혼하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말을 마무리했다. 이 말은 어쩌면 그녀와 헨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조디는 궁금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헨리가 미국인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이 이 공적인 토론장에서 당연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들 그녀의 존재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헨리가 그녀 옆으로 와서 한 손에는 잔을 들고 한 손으로는 그녀의 팔꿈치를 잡고 서 있는 것은 그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곧 그는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닌 말들을 했는데 이는 그가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들렸다. 이 모든 일들이 1시간 남짓 또는 그 이상 진행되었고 그동안 사람들이 들고 났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술집은 10,000원이었다. 그들 넷이 떠날 때 그럼 곧 다시 봅시다. 또는 또 올 거지요. 그때 봅시다. 라는 큰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렸다. 밖에 나와 그들은 바람을 뒤로하고 출발했다. 이번에는 4사람이 나란히 섰다. 헨리가 조디의 손을 잡은 채 한쪽 끝에 서고 안젤라는 세바스찬의 손을 잡고 또 다른 끝에 섰다. 마을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에 관해 안젤라와 헨리가 이야기하며 크게 웃는 바람에 이야기가 중단되기도 했다. 큰 호박이 이웃 정원을 침범했다.
침범당한 정원주인은 그것을 맛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데렐라 마차만큼이나 큰 호박에서 한 부분을 잘라냈다. 좋지 않은 감정 싸움이 뒤따랐다. 그들은 오두막집으로 가지 않고 코니가 있는 집으로 갔다.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 또 다른 작은 마당에 놓인 큰 나무 탁자 주위에 벌써들 앉아 있었다. 진한 노란색 햇빛 아래 벽돌 벽을 덮은 흰 장미의 향기가 마당을 채우고 있었다. 코니는 거기 친구 제인과 앉아 있었다. 햇빛에 보니 코니는 새까만 생머리에 키가 크고 마른 아이였다. 그의 검은 머리는 헨리를, 암사슴 같은 검은 두 눈은 안젤라를 닮은 것이었다. 그것들은 아파서 창백한 그의 뒷뺨 때문에 두드러져 보였다. 그 애는 또다시 아픈 듯 했다. 조지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특징들이 낯선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을 볼 때 느끼는 충격을 맛보았다. 코니와 제이는 어른들에 대항하여 자기들끼리 짝을 이루고 있었다. 어른들은 모두 코니와 제인이 비판에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응시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 비난은 그 애들 공통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들이었고 그 나이 또래가 갖는 오만한 결벽성으로 정제된 것들이었다. 제인은 이곳 토지 관리인 브리오니의 딸이었다. 브리오니는 중년의 강인한 시골 여자로 밀집 색깔의 짧은 머리, 건강한 뒷뺨, 신중한 두 눈을 가지고 있었다. 두 손은 들과 숲, 정원과 건물 유지에 따르는 갖가지 노동과 소장, 예술가들의 거주지 관리 때문에 억세져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 재산을 소유한 남자의 이혼한 아내이며 제인보다 10살쯤 더 먹은 큰오빠, 곧 21살이 될 아들의 어머니였다. 그 여자는 가엾은 올리버가 순전히 어찌할 줄 몰라서 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곳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기 아들이 인계받을 그 순간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의 적성과 기호에 맞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일로 복귀할 것이었다. 조지는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보통 느끼는 것보다 더 생소한 느낌을 가지고 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왜 이 여자가 이혼한 남편의 관리인으로 일생을 보낼 준비를 했는지 이해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큰 보상도 없는 듯했다. 그녀가 말했듯이 그 토지는 폴이 상속받을 만한 가치도 별로 없었고 크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안주인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있는 조디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런 질문은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거라고 느꼈지만 말이다. 브리오니는 오른손에 와인잔을 들고 왼쪽 손가락으로 편안하게 빵을 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안주인의 의무로 여기며 즉 조디가 외부 세계, 이들의 섬 바깥에서 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었다. 이곳은 살기 좋은 곳이지요. 난 이곳이 좋아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회색 석조 건물들 사이에 장방형 공터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사이로 급경사를 지으며 올라간 들판은 숲과 연결되었고 그곳에는 벌써 겨울 곡식을 위해 밭가리가 된 갈색 흙이 빛나고 있었다. 아, 조디는 브리오니를 마주보며 고집스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매우 달랐지만 그녀는 브리오니를 매우 좋아했다. 한 사람은 세련되고 화려했으며 한 사람은 매우 수수하고 노동에 익숙했다. 나 같으면 내가 이용당한다고 느낄 거예요. 당신은 안 그렇죠? 당신의 전남편은 당신이 이 토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왜 안 해놨죠? 당신이 여기 떠날 때 이 모든 수고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죠? 브리오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아, 폴은 휴일이면 올 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를 갖게 되는 거죠.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제인도 여길 정말 좋아해요.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서 그녀는 제인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고 제인은 어른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지만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미소를 마지못해 보냈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죠. 브리오니는 드디어 요약해서 말했다. 내가 나의 일, 스테인드 글라스 일을 했으면 인류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난 아직도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곳의 모든 일이 좋았어요. 좋다는 말이 또 나왔다. 맛있는 시골 음식과 풍부한 와인으로 식사는 아주 길고 즐거웠다. 태양은 벽으로 둘러싸인 지점으로 쏟아졌는데 그곳이 해마다 여름이면 가장 맛 좋은 복숭아가 자라는 곳이라고 브리오니는 말했다. 지난달에는 수백 개의 복숭아를 거두어 들였다고도 했다. 벽을 수평으로 구획짓는 철사들을 따라 이제는 가벼워진 복숭아 가지들이 뻗어 있었고 장미색 혼합 음료를 담은 유리 그릇이 조리 쪽으로 미끄러져 왔다. 바로 복숭아를 꿀과 포도주에 담근 것이었다. 식사가 끝났을 때는 거의 5시였다. 그들은 모두 취했고 아주 기분이 좋았다. 조디마저 그랬다. 네 사람은 코니와 제인을 남겨두고 오두막집으로 돌아왔다. 그 애는 제 엄마에게 아직도 좀 아프다고 말했고 안젤라는 몸이 더 안 좋아지면 바로 자기에게 전화하라고 말했다. 엄마 아빠 2사람이 5분 안에 그의 침대 옆에 있게 될 거라고 말했다. 남아있는 햇빛을 보내버리는 건 아까운 일이었다. 이곳 큰 정원에서는 햇빛이 그리 강렬하지 않았지만 그만하면 충분했다. 그래서 그들은 부엌 창밖에 앉아 차를 마셨다. 칼새들이 창백한 푸른 하늘에서 선회하며 날카롭게 울었다. 걔는 행복에 취해 따뜻한 돌 위에 몸을 뻗고 누워 생각날 때마다 꼬리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빛이 조용하고 은밀한 황혼을 뒤로하고 사라진 뒤에도 벌들은 부지런히 일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안젤라와 헨리는 그렇게 일찍 일어났으니 피곤한 것이 당연했다. 한 번은 조디가 자신이 느끼기에 이번 주말 여행의 목적인 진지한 얘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말을 했다. 그러나 헨리도 안젤라도 그 말을 이어받지 않았다. 그런 저녁은 1분 1초를 완벽하게 음미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별로 저녁이 먹고 싶지 않아. 안젤라가 말했다. 이제는 어두워져서 맞은편 창에서 나오는 빛을 받은 부분만 환한 마당에 놓인 의자에서 그들은 일어났다. 그래, 헨리가 말했다. 많이는 말고 조금은 먹어야지. 내가 감자 수프를 만들게. 빨리 할 수 있고 맛있잖아. 그가 부엌으로 들어가고 다른 이들도 막 거실로 들어가려는데 전화가 울렸고 안젤라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전화기로 달려갔다. 코니는 더 아픈 것 같다고 했고 안젤라는 부엌에서 나오는 헨리를 불렀다. 2사람은 딸에게로 갔다. 세바스천이 자기도 헨리만큼 맛있는 수프를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세바스천과 조디는 다시 부엌 일을 맡았다. 그러나 조디는 식탁에 앉아 울기 시작했고 그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여자는 오래된, 적어도 확실하게 자리 잡은 슬픔의 샘으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거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 2눈을 크게 뜨고 세바스천을 스쳐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이제 노란색 높은 창문에서 한 줄기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세바스찬은 감자와 양파를 소스 냄비에 썰어 넣으며 서 있었고 이따금 그녀를 쳐다보며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프를 만드는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울음은 그에게도 세상에게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했다. 한 번은 그가 그녀에게 티슈 상자를 건네주었다. 또 한 번은 그녀 쪽으로 와인 한 잔을 밀어주었다.
마치 그들이 이미 충분히 마시지 않았던 것처럼. 나중에 그가 당신 아들 때문에? 라고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그 애를 잃어버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가 과장하는 게 아닌지 알고자 오랫동안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공감하는 소리를 냈다. 그는 말했다. 안 됐군요, 조디. 헨리와 안젤라가 아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기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숨을 쉬며 그녀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 정말로 성공적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 마리오는? 다행히 그 애는 코니하고 나이가 같아요. 당신의 아내도 있어요. 헨리와 안젤라뿐이 아니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러나 올가와 나는 가여 마리오는 우리의 불화 속에 개입시키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헨리와 안젤라만큼 잘하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 그들은 정도가 지나치지요. 그러나 마리오는 괜찮아요. 그녀가 쳐다보자 그가 강조했다. 그래요. 정말 괜찮아요. 그 애는 학교에서도 잘 지내요. 물론 그게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 애는 올가하고 여기 오는 걸 좋아해요. 그들이 여기에 왔던 때가 겨우 한 달 전이에요. 그들 둘이. 당신의 전부인 올가와 당신 딸, 그리고 헨리와 안젤라, 그리고 코니와 당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좀 왔었지요. 집에서 파티를 한 거지요. 진짜 파티. 하지만 난 올 수 없었어요. 일하고 있었으니까. 알다시피 난 직장에 있잖아요. 나도 그래요. 그녀가 주장했다. 나도 열심히 일해요.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는 노동계층이지요. 여자는 울음을 그쳤다. 그녀는 자기식으로 어깨를 뒤로 하고 똑바로 앉았다. 건강교실에서 앉는 방법을 배운 뒤부터는 반드시 그대로 지킨다는 듯. 그러나 그녀는 비참함으로 가득 차 식탁 위로 두 손을 움켜쥐고 있었다. 당신의 전 남편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나요? 그를 향해 그녀가 폭발하기 전 그는 급박한 무엇인가를 느꼈고 그래서 그녀에게 눈을 고정시킨 채 선의의 경고로서 또는 압력으로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내 말은 올가가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알 수 있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면 말이지요. 우리는 토론을 하고 또 했지요. 그는 거의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지만 그의 웃음은 슬펐다. 내 생각에 어떤 때는 토론을 너무 많이 할 때도 있지요. 내 생각에도 그래요. 그러나 올가는 언제나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마리온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우린 함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울었어요. 여자의 큰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올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를 거예요. 안젤라도 그렇고. 실제로 당신은 그에게, 마르쿠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나요? 내 생각에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는 재혼했나요? 네, 지난 겨울에. 아,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일들도 있지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난 아직 그 말을 인정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 말 역시 지나치게 가벼운 어조를 띠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것이 이 비극적인 분위기를 완화시키려는 그의 노력임을 알았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 다음 부엌으로 들어오는 문이 왈칵 열리더니 거기 헨리와 안젤라가 서 있었다. 그들은 그 집에서 나와 반쯤은 어둠에 젖은 오솔길과 큰 길을 달려오느라고 또 커다란 아치 아래를 지나 이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오느라고 상기되어 있었다. 그들은 비가 온다고 외쳤다. 아니, 조금 큰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샤워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설명하며 서 있었는데 생기 넘치는 그들의 기운이 부엌을 점령하고 있었다. 조디는 눈을 닫고 화장을 고치러 말없이 눈에 띄지 않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들은 수프와 빵으로 식사하는 동안 와인을 더 마셨다. 안젤라와 헨리는 다시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6시 전부터 일어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바스찬은
그들이 조디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시점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아, 물론이죠. 안젤라가 말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내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야기할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린 모두 전적으로 합리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식사 후 세바스찬이 커피를 타는 동안 헨리와 안젤라는 거실로 들어갔다. 조디는 그와 함께 뒤에 남았다. 그러고는 그가 설거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니 그녀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해서 그녀는 그 두 사람을 따라갔다. 세바스찬이 쟁반을 들고 거실로 들어가자 조디는 맞은편 큰 의자에 앉았다. 불빛을 등지고 앉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다. 다른 두 사람은 브리오니에 대해서, 뉴질랜드에서 곧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 올리버에 대해서, 제인에 대해서, 런던에서 코니와 머물기 위해 제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다음날 어느 주말 모두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몸을 돌린 채 가까이 앉아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을 끝내거나 의견을 내면 헨리나 안젤라가 보기 좋게 받았다. 다시 말하건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멋진 한 쌍인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외모도 비슷하고 편안한 시골 옷차림을 하고 있다. 안젤라는 바지 위에 헨리는 셔츠를 입고 소매를 걷고 있어서 그의 크고 자신만만한 몸과 대조되어 작고 약하게 보이지 않는가? 상기된 두 얼굴,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닮게 된 것. 또 상대가 이야기를 중단한 지점에서 요점을 다시 끄집어내는 습관 때문에 그들의 눈은 서로의 눈을 탐색한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들은 몸을 더욱 돌려 마주보았다. 반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스위스에서 크리스마스에 할머니를 위해 세울 수 있는 계획, 코니가 음악 레슨을 받아야 할 필요성. 세버스턴이 끼어들었다. 난 알다시피 조디의 아들 스티븐을 어떻게 합류시킬지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애도 우리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야 하니까. 이 말에 흐름이 끊겼다. 헨리와 안젤라는 천천히 서로에게서 몸을 돌려 멀리 떨어져서 뒤로 기댄 채 세바스찬을 조디를 응시했다. 그러나 조디의 얼굴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의도했던 대로 그늘져 있었다. 아, 물론이지. 우리가 이 일을 의논하지 않았던가? 물론 했었지? 헨리가 조디에게 말했다. 언급한 적은 있었죠. 크리스마스 마리온과 올가가 올 때 그 애도 여기 올 수 있지 않을까? 헨리가 말했다. 조금 힘이 들겠지. 겨울에는. 그러나 그때도 아름다우니까. 안젤라가 말했다. 물론 그 애들은 불편함을 참을 수 있도록 훈련받으니까. 조디가 말했다. 스티브는 유명한 학교에 다니는데 시설이 좋다고 알려진 학교는 아니었다. 스티븐이 남자아이인 것은 유감이네. 헨리가 말했다. 그래, 당신이 딸아이를 가졌으면 일이 수월할 텐데. 마리온과 코니는 정말 잘 지내거든. 제인도 마리온과 잘 어울리고. 안젤라가 말했다. 조디가 말했다. 그 학교에서 여자애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든 손을 의자 팔걸이 위에 놓은 채 앉아 있었다. 길고 우아하고 잘 관리된 손. 그러나 쟁반 위의 컵이 계속 흔들리는 소리 때문에 세바스찬은 그녀에게서 잔을 받아 뭔가를 도우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다음 그는 다리를 포개며 다시 몸을 뒤로 세웠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았다. 요즘 공립학교들은 옛날보다는 좋지. 헨리가 말했다. 그 애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2, 3일 같이 지내는 것을 스티븐의 아버지가 허락할까요? 세바스찬이 물었다. 난 마르쿠스가 무엇을 허락할지 안 할지 알지 못해요. 조디가 말했다. 그러나 이 어린 여자애들 셋이서 그렇게 잘 지낸다면 갑자기 낯선 남자아이가 합류했을 때 괜찮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안젤라가 열렬히 말했다.
그런데 우린 코니가 당신 어머니의 스키장에 간다는 건 모르는 듯이 말하고 있군. 헨리가 말했다. 부활절이 더 좋을지 모르지. 우린 모두 언제 결혼할 건가? 안젤라가 헨리에게 물었다. 물론 당신은 세바스찬에게 물어야지. 조디와 나는 10월로 생각하고 있어. 그가 자신을 조디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었다. 그만큼 이번 주말에 그 두 사람은 커플 같지 않았던 거다. 10월이 나에게 적합할 거예요. 조디가 말했다. 안젤라가 세바스찬에게 말했다. 당신 10월이라고 했죠? 11월은 안 될까? 코니의 수학여행이 있거든. 그의 학교에서 프랑스에 간대요. 여자는 다른 이들에게 설명했다. 옷 준비라던가 하는 일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해. 난 당신들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 줄 몰랐어요. 헨리가 놀라서 말했다. 우리가 모두 호적 등기소에서 일을 빨리 끝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당신 무슨 소리예요? 정식 결혼이라니? 안젤라가 항변했다. 우리가 했던 그런 결혼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결혼식이지. 나는 코니와 마리온을 신부 들러리로 삼고 싶어. 신부 들러리라고? 헨리가 웃으며 말했다. 왜 안 돼요? 그들이 좋아할 텐데? 난 내 아들 스티븐이 헨리와 나의 결혼식을 좋아하는지 오히려 의심이 들어요. 조디가 말했다. 지금까지 그 애는 그저 화제를 바꾸기만 했으니까. 그는 당신의 그러니까 마르쿠스의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세바스찬이 물었다. 내가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조디가 말했다. 헨리가 웃었다. 안젤라도 웃었다. 그러다가 정색을 하고 안젤라가 조디 편에서 말했다. 그러나 끔찍해요. 사내 아이들은 훨씬 더 힘들어요. 특히 그들이 받는 그 끔찍하고 우스꽝스럽고 용서할 수 없는 정서적 훈련이 그렇지요. 조디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전혀 침착하지 않았고 그래서 헨리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손은 거기 소파와 의자 사이에 떠 있었다. 그들은 불편해지자 손을 놓았다. 세바스찬이 말했다. 우리는 재정 문제도 논의해야 해요. 올가와 내가 이 장소를 사용하는데 나도 돈을 좀 내고 싶어요. 그런 것도 다 의논해보죠. 안젤라가 말하며 하품을 했다. 또 코니의 등록금 문제도 있어요. 헨리가 안젤라에게 말했다. 당신 제때 돈을 내지?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그러나 우린 의논할 것이 많아요. 우리는 서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오래되었죠, 헨리? 몇 주일은 되었지. 헨리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마주보았다. 그리고 다시 구체적인 것들, 등록금, 휴일, 만나기에 서로 편한 시간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코니는 학교를 옮겨야 할까? 세바스찬과 안젤라의 새 아파트에 마리온과 코니를 위한 방이 있어야 할 테지? 그리고 헨리와 조디의 아파트에도 물론 기타 등등. 다시 두 사람은 긴밀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화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또 다른 화제를 꺼내곤 했다. 마치 말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구, 만질 수 있는 어떤 것 같았다. 이번 주말 내내 세바스찬과 조디는 어떤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해왔다. 그러나 이제 조디는 계속해서 세바스찬을 보고 있었고 그러자 그는 천천히 마치 책임 또는 의무를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 눈을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봤다. 오랫동안 진지한 시선으로. 다시 반 시간이 지났다. 헨리와 안젤라는 대화를 끝낼 수가 없었다. 대화는 생기 있었고 감탄사가 끼어들며 동의와 이의제기 등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홀에서 시계가 쳤고 안젤라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맙소사. 난 자야겠어. 졸려서 쓰러지겠어. 아, 세바스찬, 금방 올라오세요. 여자는 세 사람에게 손을 흔들며 나갔다. 그러나 헨리가 그녀를 따라갔고 그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열렬하게 이야기를 하며 층계를 올라갔다. 다시 뒤에 남겨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헨리와 안젤라가 층계 맨 위에서 활기 있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드디어 헨리가 조디와 같이 방을 쓰는 방 쪽으로 가고 안젤라가 또 다른 방에 있는 쪽으로 갈 때까지 세바스찬은 곧 자기들의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안젤라를 보게 될 것이다. 침묵.
조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들은 저렇게 말을 하죠. 말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같이 섹스할 수 없으니까. 그는 얼굴을 붉혔지만 그 말을 피하진 않았다. 난 이번 주말에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야겠어요. 그래요. 조디가 말했다. 술 한잔 해야겠소. 그가 말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녀로부터 자신이 느끼고 보는 것을 그도 공유해야 한다는 그녀의 절대적인 결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생각했다. 그는 묻지도 않고 그녀를 위해 위스키를 따른 뒤 손에 술잔을 쥐어주었다. 그는 다시 앉지 않을 듯 하더니 앉았다. 여자가 그러기를 너무 원하는 상태였으므로 그래야 했다. 난 내일 아침 일찍 떠나려고 해요. 여자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 아래에서 잘까 봐요. 그는 분명 놀랐다. 그러다가 그녀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계속하며 말했다. 지난밤 안젤라는 내가 거기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난 생각해요. 그녀는 딱하게도 완전히 지쳤어요. 아, 그래요. 조디는 자신은 그의 이 말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말했다. 어쨌건 난 견딜 수 없어요. 그녀는 눈물 때문에 목이 메이려 하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흔들고 술 한 모금을 마시고 억지로 미소 지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당신은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실수하게 되지요. 내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떠나겠다고 말했지. 아, 그래요. 그럼 그건 결정이지요. 그러나 급히 내린 결정이 언제나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는 말했다. 그렇게 가차없는 통찰력으로 차있다는 것이 언제나 이로운 건 아닐 겁니다. 이 말은 심술궂게 들렸고 그래서 그는 재빨리 덧붙였다. 난 당신이 틀리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이 얻는 것이 뭡니까? 나와 함께 참아봐요. 나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당신이 날 생각하게 만들었죠. 내가 모든 세부적인 것들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질까요? 그녀의 얼굴은 냉소적으로 어떤 의미들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난 내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른 채 결정을 내린 거겠죠. 결국 나는 안젤라와 결혼할 것이고 우린 행복해질 겁니다. 말끝이 흐려졌다. 좋지 않은 순간이었다. 만일 헨리가 조디와 결혼하지 않으면 그러면 온갖 종류의 새로운 조정, 복잡한 일, 새로운 균형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그에게 떠오르고 있었다. 물론 조디에게는 그 생각이 당연히 오랜 전부터 떠올랐을 거라고 그는 화가 난 채 생각했다. 당신이 못 보는 듯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여자가 말했다. 올가에 대해서. 올가? 당신에겐 올가가 있어요.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그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점검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 그렇소. 당신이 옳아요. 올가 없이는. 그래. 그녀가 없다면 나에게는 마르쿠스밖에 없어요. 당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없으면. 그런데 그녀는 재혼했나요? 아니요, 아직. 그 여자는 결혼하고 싶을 거예요. 확신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여자와 당신 다시 결혼하지 않겠어요? 이봐요. 당신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난 안젤라를 사랑해요. 이번 주말이 좋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난 당신이 사태를 충분히 생각했다고 보지 않아요. 난 확실히 줄곧 당신처럼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침묵. 당신들은 물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누리고 있죠. 뭐라고요? 그 여자는 거기 술잔을 손에 쥔 채 앉아있는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지나간 이틀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소한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고 그녀는 천천히 그 장면들도 되새겨보았다. 드디어 여자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미소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네들은 너무도 자족하고 있어요. 너무도 만족스러워해요. 만족한다고요? 당신은 그게 마치 범죄인 듯 말하는군요. 그래요. 난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는 여자를 보았다. 천천히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짧게, 적나라하게 이글거리는
그 여자의 불행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난 놓쳐버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게 내가 당신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난 그들 모두와의 최상의 관계를 다 놓쳐버렸어요. 난 가장 좋은 친구가 없어요. 전남편이라든가 아내였던 사람이라던가. 그녀의 웃음은 비참한 비명 같았다. 그는 그 여자의 재치를 인정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그는 말하며 일어섰다. 내가 당신이라면 난 더 생각해 보겠어요. 헨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난 그를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만하면 그는 괜찮아요. 그래요. 또 한 명의 좋은 친구겠죠. 그가 말했다. 그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군요. 당신은 기분이 좋지 않군요. 여자가 끝으로 말했다. 그리고 나도 그래요. 그는 밖으로 나가더니 잠자러 올라갔고 여자는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다.